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상황,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다양한 종목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함께 열려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에 실시간 채널이 열리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의 댓글창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상담이나 여러분의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짚어봅니다. 코스피가 2206.70입니다. 일단 하락 전환을 했고요. 2.91포인트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2200선 위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흐름 보시면 현재 포인트가 오늘 장중 저점 부근입니다. 일단 장중 저점을 2시 조금 넘어서 2203포인트대까지 하회했고요. 이후에 다시금 올라오면서 2206포인트대까지는 지금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하루간의 흐름 보셨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만 삽니다. 여전히 외국인만 1,390억 원 사고 있고 개인, 기관 지금 동반 매도합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가장 크고 금융투자 쪽의 프로그램 매수도 지금 매도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51입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장중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약보합권 전환이 됐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면 코스닥도 756부터 쭉 빠져내려오면서 750선까지 턱걸이를 했고요. 일단 750선에서 하락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턱걸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양 지수 모두 코스닥은 750, 코스피 2200포인트대를 사수하는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네요. 15억 원. 조금 전 시간대까지만 해도 소폭 매수였는데 매도 전환됐고요. 기관 168억 원 매도. 연기금만 여전히 매수해줍니다. 개인 384억 원 순매수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급등합니다. 1140원대 위로 훌쩍 올라와 버린 환율인데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한 수급에 따른 것은 아니고요. 노르웨이 쪽 국부펀드에서 지금 원화 채권을 지금 팔기로 했다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일단은 원화 가치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하루간의 시장에서 포착이 되는 부분으로 지금 분석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하루 만에 오랜만에 6원대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환율까지 짚어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시장의 마감 전략 짚어봅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숨고르기 좀 나오고 있는 시장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지난주 후반부터 오늘 시장까지 본다고 한다면 재미없는 시장이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장 초반에는 상승을 하면서 지난 그 금요일의 상승세를 오랜만에 좀 이어받을 거라고 좀 생각했었는데 이 상승 출발 흐름을 지속하지 못하고 하락 반전을 반복하면서 보합권을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별로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순 매수세가 우선 지속이 되면서 그나마 시장을 좀 그나마 좀 시장에 좀 받쳐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7일 연속 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우선 시장은 중국과 어떤 미국의 무역 분쟁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갖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한진그룹주들이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 때문에 좀 강세를 보여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진칼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한진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다른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지금 등락폭 갖고 오는 종목은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에이블 CNC가 중국의 해외 직구에 대한 비용 절감 소식 때문에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더 크게 본다고 한다면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광 증가 기대감 때문에 연쇄주와 화장품들의 상승세로 보이는 게 특징이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삼성전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삼성전기가 1분기 실적이 막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삼성전기의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2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기저효과 면에서 삼성전기를 오늘 좀 조정받았을 때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우선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 부진이 나와주면서 MLCC 그 가격 하락이 4분기부터도 좀 이어졌던 부분인데, 하지만 이제 2분기부터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 재고 축적이 지속되면서 이 카메라 모듈과 MLCC에서 성장세가 크게 나올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2분기 말부터 인텔의 PC용 그 CPU 공급 부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PC 업체들의 MLCC의 구입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삼성전기에 대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매수가는 11만 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2만 1,000원, 손절가는 10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해서 오후장에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월요일 시장 든든한 두 분과 함께할 텐데요. 한 분 한 분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DR잼입니다. 자, 보급형 의료진단용 엑스레이 제품을 생산합니다. 2007년도에 이 엑스레이 시스템 출력 제어 핵심 부품인 제너레이터를 자체 개발했고요. 2013년에는 일본 후지필름, 그리고 삼성전자의 ODM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후지필름과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OEM보다 지금 보면 ODM이라고 나오죠. 한 단계 더. 그러니까 자체 생산 및 개발을 하는 게 ODM이에요.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인 OEM과는 좀 더 차별화가 되어 있고, 이 DR잼이라는 회사의 능력이 조금 더 들어간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단순히 후지필름이나 삼성전자의 딱지만 붙이는, 그리고 제품을 그냥 그대로 매뉴얼대로 생산해주는 OEM과는 좀 더 차별화가 되어 있다. 최근에 이동이 어려운 환자나 동물들을 촬영하기 위한 포터블 엑스레이를 개발 중이고요. 자동 천정 거치용 엑스레이, 풀 오토 슬링 시스템, 동영상 촬영, 디지털 엑스레이, 디지털 C암 시스템, 그리고 엑스레이 부품 콜리메이터, 이런 것들을 신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DR잼의 그 회사에서 당시에 IR북으로 제공했던 자료를 보면 주요 제품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병원에 입원할 일이 많으면 좋지는 않겠지만, 병원에 이제 대형 병원들, 대형 대학병원들 시설 좋은데 가보면 봤음직한, 그쵸? 거대한 엑스레이들,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보급형 엑스레이라고 우리가 건강검진 때 그 폐 엑스레이 찍는 그런 일반적인 엑스레이 같이 생긴 것부터 막 천장에 달려서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거, 그리고 누워서 촬영하는 거, 지금 엑스레이인데 U암 그 타입 엑스레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거대한 엑스레이, 이런 것들 다양히 만들고요. 아까 전에 보니까 그 동물 관련해서 그 환자나 동물들 나오죠. 그래서 동물 촬영용도 다 있습니다. 포터블 엑스레이라고 해서 이동되는 거, 동물용 엑스레이, 그리고 밑에 엑스레이 출력 제어 장치, 이런 것들. 아까 전에 그 출력 장치도 자체 개발하고 한다고 하고 있죠. X선 관, 그리고 엑스레이 조사 제어 장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 동물용, 인간용, 그리고 이동용, 고정용, 이런 것들 다 의료 진단용 엑스레이를 그 제품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병원에서 쓰인다. 그리고 DR잼이 아까 후지필름, 삼성전자와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브랜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굉장히 지금 좋잖아요. 좋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최근 흐름에 맞아요. 이런 트렌드에 어떤 바이오, 뭐 제약 이런 쪽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가 있고요. 오늘 DR잼은 29.49%. 지금 이게 상한가에 한 호가 모자른가요? 그렇죠. 지금 두 호가 모자르네요. 지금 상한가가 14,100원인데 1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을 아예 닫아버리면 더 좋은데 지금 14,100원. 언제 갔었나요? 12시 55분에 갔네요. 그렇죠? 12시 55분에 갔다가 또 한 번 들어갔다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래서 완전히 문을 닫지 못하는데 오늘 갭 상승해서 일단 계속 20% 넘는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고가 부근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DR잼이 상장하고 나서 지금 아주 좋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이제 굉장히 첫날에 18년도 11월 1일이죠. 그날 8,50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튿날 바로 그 다음 달에 바로 올리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뚫으면서 지금 이번에 뚫어버렸습니다. 지금 4월 달에 윗번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상승 태클을 처음 상장한 종목이 타게 되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위지익 스튜디오도 그랬고 초반이 항상 중요해요. 신규 상장주는 그 상장했을 당시에 공모가보다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오르니까 그 가격에 팔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 공모를 받은 사람들이 팔고 싶은 그 심리, 그 매물을 받아내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전투가 치열하고 거래량이 많은데 그 부분을 만약 돌파하고 극복해내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일단 단기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보장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 11,000원, 목표가 17,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TNR 바이오팹입니다. 요즘에 상장하는 종목들은 좀 이름이 어려워요. 왜냐면 이 요즘 트렌드 옛날 같은 경우는 좀 촌스럽다고 생각해도 좀 이름이 좀 쉽잖아요. 기업명들이 요즘엔 약간 영어가 들어가고 좀 트렌디하게 짓다 보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TNR 바이오팹. 그래서 어이의 아이에도 잘 가려서 쳐야 돼요. 그렇죠? N이라던가 TN의 N, 팹의 팹을 어이에로 치면 안 나오니까 아이에거든요. TNR 바이오팹 둘 다 N, 팹이 다 IM입니다. 잘 치셔야 나올 것 같고요. 아니면은 종목 번호로 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246710으로. 지금 이것도 오늘 상장했을 당시에 11월 달. 이것도 지금 동기네요. 그쵸? DR잼도 18년 11월 달에 상장했고요. TNR 바이오팹도 11월 달에 상장했어요. 작년 11월 달에. 이게 동기인데 지금 대비 동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흐름은 조금 유사하지만 달랐어요. DR잼은 지금 이번 달에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갔고 TNR 바이오팹은 이게 지금 3달 내려가다가 지금 3달 올라가면서 상장했을 한 달에 그 고가에 지금 딱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갈림길이네요. 여기서 이제 밀리면 다시 한번 이제 어떤 박스권을 형성하게 되거나 밑으로 내려갔다 와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를 같이 뚫으면 TNR 바이오팹도 DR잼과 마찬가지로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왜냐면 이 정도면 빠르거든요. 데뷔한 지 6개월 만에 그 부분을 뚫고 올라가서 지금 새로운 그 매물대를 소화한다는 거. TNR 바이오팹은 좀 더 어려워요. 왜냐면 DR잼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얼마 안 빠지고 바로 사실 저번 달부터 그 윗부분을 뚫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돼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사람들이 지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치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좀만 올려면 팔고 싶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시간을 오랫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면 내 본전에만 오면 던져야겠다는 마음이 점점점 굳어지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매물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제 아까 DR잼은 금방 올라왔기 때문에 그 심리가 약했지만 TNR 바이오팹은 한 번 더 밑으로 한 단계 더 빠졌다가 왔고 지난달에도 올라간 그 부분이 공모했을 당시, 상장했을 당시의 가격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첫 달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너무나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벽이 강하겠죠. 지금 이거를 못 뚫고 있는데 오늘도 12% 급등은 하지만 지금 이번 달에 고가상으로 올라갔던 가격은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16,750원 최고가. 그래서 그 부분을 만회를 하고 뚫어낸다면은 지금 이것도 단기적으로 또 좋은 흐름이 보장된 길로 갑니다. TNR 바이오팹은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생물학적 제재 그리고 의료용 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3D 바이오 프린팅. 우리가 그 3D
그 3D 프린터로 뭐 배나 총 만드는 거 그 많이 보셨죠, 뉴스에서. 너무 신기했죠. 근데 이거는 지금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생체 조직 및 장기를 바이오 프린팅으로 복제해서 만들어 버려요. 꼭 이거 블랙팬서에서 그 블랙팬서의 그 동생 이 과학 천재잖아요. 거기서 막 다친 그 피부를 치유해 주는데 뭐가 막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치유를 하잖아요. 약간 그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이 지금 실현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막 생분해성 인공 지지체라던가 장기 유사체, 3D 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의 몸에 다친 부분을 바이오 잉크라는 걸 이용해서, 바이오 잉크가 생체 적합성 재료예요. 그러니까 생체 및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성분을 지닌 것을 이용해서 비슷한 구조로 조직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다쳐서 뭐 많은 피부가 잘려 절단돼서 나가버렸으면 그게 회복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들어서 피부 조직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이식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것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3D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잉크, 아까 말한 대로 신체와 비슷한 것들 다 있습니다. 여기 스킨도 있고 본도 있고 뼈죠. 심장도 있어요. 심장, 뭐 간, 뇌 이런 거 다 있어요. 그쵸? 갑상선 이런 거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되겠죠. 내가 뼈를 다쳤으면 뼈가 비슷한 걸 만들어주고 심장조차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바이오 잉크라는 걸 이용해서, 아까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의 인체와 비슷한 성분과 조직을 가진 가짜 장기, 복사 장기를 만들어준다. 이 회사 이런 그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세포 적합성 조직 재생 능력을 갖춘 걸로 여기 보시면 3D 프린터로 이걸 만들고 있죠, 지금. 비슷하게. 이런 것들을 논문에 여러 군데 실었고, 이런 걸 본 이제 다국적 제약사가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머크 세계적인 회사잖아요. 5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인데, 머크의 자회사 밀리포르 시그마와 바이오 잉크에 대해서 글로벌 유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국적 제약사의 눈독이 들려져 있는 데다가 굉장히 그 논문을 통해서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 당연히 각광받을 분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했었고,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가진 가운데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전에 DR젠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어낸다면 이런 굉장히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내용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매물벽만 뚫으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장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더 힘이 실려버리거든요. 그 기술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면 힘이 더 실려서 더 슈팅이 나와요. 지금 그런 중요한 구간에 있다. 손절가 13,000원, 목표가 16,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테스나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아요. 저 신고가로 가고 있어요, 이것도. 자, 테스나 지금 그동안에 못 든 부분에 비해 지금 완전히 역사적 신고가를 가면서 뚫어내고 있는데, 반도체 주요 기업의 비메모리 확대 의지의 수혜 종목입니다. 뭐냐면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왜 미국처럼 못 가고 있잖아요. 미국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그렇죠? 다우, 나스닥, S&P 500은 신고가를 못 갔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왜 그만큼 못 가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그만큼 못 갔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만큼 못 갔어요. AMD, 마이크로소프트는 신고가를 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 특화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을 했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배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그러니까 이게 테스나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 테스트 업체예요. 최종적으로 테스트해주는 업체.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좋거든요. 자, 여기 그 테스나의 사업 영역이 나와 있는데, 공정이 전공정, 후공정으로 크게 반도체가 나뉘는데, 전공정은 설계하고 제조 생산하는 거고, 후공정은 이제 여기서 웨이퍼, 그러니까 피자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자판에다가 토핑을 넣는 게 반도체 제조 공정인데,
웨이퍼를 테스트해주고 조립, 그 다음 패키지 테스트, 마지막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해주는 후공정에 속하는 거고, 지금 이 그 공정별로 나누면 후공정 웨이퍼 패키지고, 이 고객사별로 나누면 IDM이라고 불리는 종합 반도체 기업 혹은 F 파운드리, 팹리스. 종합 반도체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력이고요.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파운드리, 팹리스 공장이 없어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런 일들을 한다.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SoC, 뭐 스마트 카드, CIS, MCU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분야가 휴대폰 PC, 신용카드, 개인 IT 카드, 휴대폰 카메라, 자동차, 산업기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의 특징은 뭐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뭐예요? 대규모로 공장 짓는다고 하면 왜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나요? 소품종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큰 공장에서 뺑뺑 돌리니까. 근데 이건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 그런 큰 공장들이 필요 없고 요거 다 틀려요. 디자인이면 설계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그래서 외주 업체들을 하나하나 그거에 맞는 이번에 만들 비메모리 반도체에 맞는 그 공장이 조금만 주는 거예요. 조금씩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외주를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자기네가 다 만들어버려요. 종합 반도체 기업. 메모리 반도체는.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외주를 많이 줘야 되는데, 그래서 테스나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외주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 특성상에서 테스나가 더 주목을 받는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뜨고 역사적 신고가를 간 거예요. 25,000원이라고 불리우는 이 저항을 뚫어냈어요. 이번 연도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테스나는 항상 25,000원을 뚫은 적이 없었어요. 2013년부터 18년까지 5년 동안. 근데 2019년에 이 긍정적인 변화가 아무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파이가 큰 것을 지금 그 다른 반도체 업체들 규모의 경제 효과가 이제 더 이상 확산이 되는 것에 그 제한이 걸린 업체들이 지금 이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나는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을 지금 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손절가 32,000원, 목표가 4만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MI텍입니다. MI텍도 지금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오늘 상한가 가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MI텍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이경규 씨가 수술을 한 것이 방송에 나오면서 보여줬죠. 자세히 스텐트를 만드는 업체예요. 여기 혈관이나 식도, 내장, 십이지장이 좁아지거나 폐석되면 이 스텐트라고 불리는 것을 꽂아가지고 혈관을 강제로 넓혀줘서 통로를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식도용 스텐트, 담도용 스텐트, 대장 12지형 스텐트, 기관지용 스텐트,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비혈관용, 혈관용이 있고 비혈관용이 있는데, 이 MI텍은 비혈관용 스텐트 전문이고 비혈관용 스텐트에서 국내 1위입니다. 세계 5위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담도 스탠드의 삽입기구에다 숏 가이드 와이어를 적용한, 이게 새로 그 신제품으로 나왔어요. 그 전에는 와이어가 길었는데 이건 숏 가이드로, 이러면 협착 증상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술 시 조작성과 편의성이 강화가 돼서 더 많은 의사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만드는 업체로서 유니크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MI텍도 지금 신고가를 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똑같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신고가를 가고 있다. 주목을 하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손절가 6,300원, 목표가 9,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백산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백산도 요즘에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합성 피혁 가공 판매 업체고요. 스포츠 신발 분야에서는 주요 바이어가 아디다스, 나이키고요. 전자제품 케이스에서는 삼성, 애플, 자동차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자, 각 분야에 잘 나간다는 기업을 다 끼고 있습니다. 합성 피혁, 그러니까 가죽을 만드는 업체예요. 삼성, 애플, 케이스 가죽으로 된 거, 아디다스, 나이키의 가죽으로 된 부분, 자동 현대차, 기아차에 들어가는 가죽 부분, 다 얘네가 백산이 OEM, ODM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전방산업, 의류업종이 좋아도 되고 전자업종이 좋아도 되고 자동차 업종이 좋아도 됩니다. 근데 스포츠 신발 사업부 매출 비중이 57%라 의류 산업이 좋아야 되죠. 근데 최근에 힐라코리아의 주가를 보세요. 그리고 외국의 나이키의 주가를 보시고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퓨마도 그렇고. 의류 신발 쪽이 날아가고 있으니 백산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난해 6월 달에 의류 OEM 업체인 최신물산을 인수했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백산이 지금
합성 피혁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스포츠 신발 사업 매출이 좋고 스포츠 신발 전방 산업 브랜드 업체들이 잘 되고 있고 의류 OEM 업체도 인수했다는 성장 모멘텀이 또 생겼다. 그래서 신고가 10,000원 영역으로 지금 다시 진출하는 어떤 과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 7,6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네, DR젠부터 백산까지 5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들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청원 본부장 바로 연결합니다. 어떤 종목 출발할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BH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IT 사업의 핵심 부품인 FPCB 그리고 그 응용 부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의 주요 부품으로 사용이 되는 게 FPCB죠. 다만 해당 재화의 90%가 스마트폰용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스마트폰용 시장의 흐름과 동사의 기업 가치는 매우 상관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폴더블 폰입니다. 삼성이 갤럭시 플렉스라고 하는 폴더블 폰을 공개한 상황이고요.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예전 컨퍼런스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효율이 되겠죠.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터치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배터리에 대한 불만 등이 터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폴더블 폰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테스팅 기간이 충분히 가지게 되었을 경우 그때부터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985억 준이 전망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1분기까지 실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지금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전망이 이어지는 만큼 동사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 그게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 2월이었습니다. 2월부터 대략 2만 원 내외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 하는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240에서는 돌파하는 흐름과 외국인 기관의 매수 우위가 최근 1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하락 가능성보다는 주가 상승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한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 26,000원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1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HDC입니다. 동사는 HDC 그룹의 지주회사로 총 36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주요 종속 회사로는 현대 EPI 서비스, IN 컨스 등을 보유하고 있고 종합 부동산, 자산관리, 첨단 신소재 등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종속 회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동사가 87.1%의 지분을 보유한 HDC 아이파크몰인데 해당 회사는 지난 16년 말에 시작한 증축 공사를 지난해 여름 완료하였고 증축에 따른 수익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동사가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HDC 신라 면세점인데요. 해당 회사는 재판매를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성장 중에 있습니다. 따이공 규제가 소폭 완화되었다는 점, 소비력이 커진 것은 결국에는 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동사가 33%의 지분을 보유한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해당 회사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만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가치 또한 매우 높고 실적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건설 부분이 약 30, 유화 부분도 30, 유통 부분이 40% 수준의 매출 기여도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변동성이 소폭 확대되는 국면, 그리고 기관의 연이은 매수세이라는 점을 토대로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현 시점에서 눈여겨봐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만 원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에 걸친 돌파 시도가 나왔고요. 이후로 19,000원 내외에서 지지하는 흐름만큼은 확실한 만큼 지금 구간에서 편입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25,6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17,2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RFHRC입니다. 동사는 통신과 방산용 전력 증폭기를 생산하고 있는 글로벌 2위 트랜지스터 업체입니다.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전자 회로의 구성 요소로서 전류나 전압 흐름을 증폭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장치입니다. 현재 글로벌 1위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비롯해 노키아, 삼성전자 등을 주요 거래처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74.2%나 증가한 1,081억 원, 영업이익은 27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핵심은 역시 5G가 되겠죠.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구구에 5G 투자가 시작이 되면서 삼성전자와 화웨이랑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 또한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서의 수혜가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5G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신을 넘어서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토대로 RFHIC의 실적은 장기적으로 매우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지난 2월 26일 34,400원이라고 하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지금 여러 번에 걸친 눌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지금 해당 가격대 내외를 계속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관의 매수세도 매우 좋습니다. 결국 지난 34,400원을 돌파하는 것은 분명히 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가격대를 다시 한번 돌파한다면 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상승하려고 하는 힘과 속도는 매우 크고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후각 가격은 우선은 짧게 35,000원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S 산전입니다. 전력기기와 시스템의 제조 공급, 자동화 기기와 시스템의 제조와 공급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녹색 성장과 관련된 그린 에너지 사업 또한 영위하고 있는 LS그룹의 자회사인데 사업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경우에는 전력 부분이 매출의 60%, 자동화 부분이 매출의 25%, 금속 부분이 매출의 15%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2조 5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회사가 2003년 LG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30%나 증가한 2,05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 자동화 기기 부분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이 있었고 스마트 에너지 사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점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력 에너지 저장 장치를 비롯한 스마트 그리드 산업 또한 전기 사용량 증가의 대안으로 부각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 5만 원을 지난 11월 이후 하회하였을 때는 언제나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박스권 하단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수익을 바라보면서 LS 산전을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해도 매우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은 65,3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44,8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벽산입니다. 동사는 건축 자재와 도료, 주방 기기의 제조와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업 부분을 살펴볼 경우에는 건축 자재 부문은 현재 부산과 대구 등 전국 4개 지점에서 다양한 단열재, 외장재 등을 생산하고 있고요. 해당 사업 부문은 동사 매출의 65%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결국 해당 사업 부문에서의 성과가 동사의 기업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료 부문은 다양한 친환경 도료를 생산하는 상황에서 건축, 공업, 필요용 등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고 전국 6개 지점에서 원활한 운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방기기 부문은 비중은 높지 않지만 현재 동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50% 정도 감소할 만큼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주방기기 부문에서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실적의 측면에서 조금은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얼마 전이었죠. 3월에 지속적으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한 차례 꺾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중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60 이평선을 잘 지지만 해주면 사실상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은
수급에 의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 3,550원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2,68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벽산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은 오파스넷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나요? 네, 약간 5G 관련주가 쉬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파스넷, 머큐리, 그리고 와이솔, RFHIC 뭐 몇 개 추려봤는데요. 다들 이제 그 급등한 뒤에 쉬고 있는 흐름입니다. 와이솔도 그렇고 RFHIC, 머큐리, 오파스넷 다 한번 뜬 다음에 5G가 열리자. 지금 5G에 대해서 약간 5G 스마트폰을 꼭 바꿔야 돼? 혹은 5G를 지금 직접 쓴 사람들이 지금 5G가 너무 느려서 느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느려가지고 그걸 강제로 지금 LTE로 바꿔서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리 어답터가 아니라 뭐 베타 테스터가 된다 하면서 2, 3년 뒤에나 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입소문이 지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떤 그런 미래에 얘기를 했던 그런 장밋빛 전망이 약간 좀 실제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니까 5G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개봉한 뒤에 개봉하기 전에 우리가 선물을 포장지를 깔 때 가장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포장지를 이제 열어보고 이제 막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선물이 아니면 실망하잖아요. 약간 그런 효과가 지금 초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5G 관련주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닌 게 쉬는 모습이 너무나 약해요. 올라갔을 때 강도라던가 각도보다 너무 약하게 쉬고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또 장점에 대한 얘기들,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잠시 쉬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이 그러면 네, 짧게 DR잼을 한번 따라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신규 상장주의 그 장단점이 있는데 신규 상장주가 상장했을 때 공모할 때 굉장히 뜨거운 그 대비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좋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좋고. 근데 그게 이제 매물벽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두려움. 왜냐면 공모한 사람들이 던지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뚫고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단기적이나마 뭐 중장기 전망을 여기서 하긴 어려운데 단기적으로나마 꽃길 가마를 탔다. 근데 그 꽃길 가마를 탈 때는 옆에 지나가다가 꽃가루라도 주워야 되거든요. 그럼 꽃가루라도 주려면 일부라도 편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DR잼은 지금 오늘 상한가로 문을 빨리 못 닫은 건 조금 아쉬운데 일단 이 매물벽 9,000원, 10,000원을 완벽히 돌파했다는 데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했을 당시에 그 두려움과 매물벽을 완전히 소화를 해서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 옆으로 따라가면서 수익을 추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DR잼 말씀해 주셨고요. 이청원 본부장은 지난 시간에 LG전자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닝도 나왔고요. 결과 어땠습니까? 예, 계속해서 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크게 밀리는 구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강한 저항 구간, 매물이 많은 구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저는 당연히 옳다라고 보이는 만큼 이 종목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이번 주는 BH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술적 그리고 수급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장 강한 241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기관이 3월 29일부터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움직임이 나오면 상승하려고 하는 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가격을 아까 제시해드린 26,0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BH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의 특징 살펴봅니다. 월요일 시장에는 어떤 종목이 좀 특징으로 보이십니까? 오늘 아무래도 한진칼, 한진그룹, 한진, 대한항공, 뭐 우선주 이런 것들 그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한진칼 우선주를 선정해봤는데요. 네. 한진칼 우선주가 이제 제일 먼저 상한가를 갖고 가장 강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것은 지금 앞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발빠르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그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그레이스 리라는 그런 펀드가 실제로 지금 의결권 확보를 위해서 지분을 계속 매입을 했었고 법원에서도 그레이스 리 그 펀드에게 어떤 그 긍정적인 판결을 많이 지금 내놨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더 가속화될 만한 지금 사건이 발생을 해서 한일칼 우선주가 일단 상한가를 간 것 같고, 우선주가 지금 상한가를 많이 가는 건 아무래도 우선주의 의결권을 더 주기 때문에 그런 그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만약 이루어지는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절차대로 차례대로 나온다면 이 상한가가 좀 더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진칼 우선주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청원 본부장님은 시장에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호텔 신라였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동사 같은 경우 10만 원을 모처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난 10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원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시장에 사실상 최근 들어서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어떤 시장 주도주가 없죠. 하지만 중국 관련된 종목들, 중국 소비재들이 분명히 3월부터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수익, 그리고 단기가 아닌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이런 종목을 편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호텔 신라라고 하는 종목이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10만 원을 터치한 호텔 신라, 최근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장마감까지 10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6480번님의 세보 MEC고요. 12,200원의 비중이 100%입니다. 무려 이 한 종목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 건설 업체 중에서 이렇게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는 것도 행운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세보 MEC 같은 거는 너무나 안정적이죠. 지금 건설 업체들 다들 어렵다고, 지금 이거 세보 MEC는 건설 업종에 있는 그 업체인데 지금 건설 업종 차트는 엉망진창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건설업 쳐볼까요? 자, 건설업종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 연봉이거든요. 연봉이 20년선 밑으로 내려간 지가 언제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건설 경기 무너지면서 내려간 뒤에 지금 10년 동안, 2009년 이후에 10년 동안 한 번도 보세요. 건설업종 평균 이게 차트예요. 그러니까 물론 시가총액이 큰 게 영향을 더 많이 미치니까 우리가 안 봐도 뻔하죠. 뭐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이런 건 다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건설업종 차트가 저 모양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보 MEC 같은 경우에는 이 연봉이에요. 건설업종에 속해 있는데 왜 이럴까요? 그렇죠? 연봉. 이거 분명히 건설이잖아요. 건설. 그렇죠? 코스닥 건설이긴 하나 코스피 건설업종 차트를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죠. 시가총액이 크고 대형기업이 다 거기 있으니까. 세보 MEC는 꾸준히 계단식으로 이거 보세요. 장기적으로 그냥 언제 사도 고수익인 거예요. 언제 사도. 그러니까 이게 뭐 3년 이상 하락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상승을 했고 지금 10년선을 타고 가고 있어요. 10년선을 2018년, 19년도에 아까 건설업종이 다 무너지고 20년선을 깼을 때도 세보 MEC는 여기 보시면 핑크색 10년선에서 지지받고 버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행운이고 이거는 아무래도 특화된 부분을 건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GS건설이나 대림산업 이런 거는 바로 국내 부동산 경기 소득이 작아지고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근데 세보 MEC는 좀 특이해요. 하이테크, 반도체 클린룸 공사를 해요. 반도체는 지금 뭐죠?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또 투자를 한다고 하고 대형 투자를 하죠. 그리고 플랜트 사업은 또 어디에 특화되어 있냐면 정유 공장 및 화학 공장. 지금 화학업체들 주가 보세요. 다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틀리다. 국내의 어떤 그렇죠. 기계설비나 그러니까 국내의 어떤 브랜드 아파트를 하거나 이런 쪽이었으면 국내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안 좋았을 텐데 세보 MEC는 특화된 건설 쪽이라 지금 너무나 유니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계속 들고 가야죠. 사실 뭐 100%긴 한데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지금 3년간 횡보한 것도 더 좋아요. 왜냐면 3년간 횡보하거나 3년간 하락하면 항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확률적으로 이번 연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 계속 또 상승을 할 확률이 높지 않나. 그래서 위에 이런 추세선을 타고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벌려져 있죠. 한 2만 원대까지 차차차차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789번님께서 현대엘리베이 79,000원에 비중 10%. 매수가보단 지금 좀 올라왔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청원 본부장님. 예, 우선은 비중이 10%로 그렇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17% 정도 수익권에 있는 시점에서
가급적 전량 매도할 것을, 그리고 수익을 실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결국에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실적이라든지 수급보다는 철저하게 경협주의 움직임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는 있습니다만 이제 이번 주에 있는데 오늘 보면 이 종목이 3% 정도 밀려요.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 기대감은 분명히 남아있다 하더라도 주가는 예전처럼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경협주들이 결국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점에서 크게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오히려 모멘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현대 엘리베이 현재 수익권에 있는 시점에서 다행히 비중도 크지 않은 만큼 현재 전량 매도하셔서 수익 실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전량 매도 후에 수익 실현 말씀해 주셨고요. 한 종목만 더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국주정 3509번님께서 24,000원에 비중 10%.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일섭 소장이 예전에 몇천 원대부터죠. 굉장히 저렴할 때부터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짧게 뭐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근데 좀 더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학동에서 훈장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클럽을 가보라고 훈장 선생님이 해서 근데 갔는데 훈장 선생님이 자기가 없던 끼를 발견한 거예요. 너무 춤을 잘 추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청학동에 들어왔다고 야 이제 클럽에서 놀러 온다고 훈장님을 쫓겨내냐? 아니에요. 훈장님 대접을 또 해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풍국주정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진득하고 배당을 많이 주고 자산 가치가 높은 안정적인 종목이고 조용히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끼가 들어서 팍 터져서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격이 벌어져서 끼가 들어와서 그렇게 벌어졌는데 얘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우상하는 방향이에요. 속도가 지금 살짝 빨라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속도를 늦추는 작업 때문에 분명히 지금 산가격보다는 조금 내려가는 것을 감수를 하셔야 돼요. 감수를 하셔야 되지만 결국 방향성은 윗방향이기 때문에 좀 이격을 줄이면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10%에서 비중을 10%를 더 넣는 시기로 요 조정기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비중을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전환을 했는데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오늘 지속적으로 22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2206.88포인트고 0.12%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자, 장중에 2216포인트대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 분위기 좋았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거의 타결 가시권에 왔다라고 주말에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컸고요. 지표도 그동안 좀 잘 나왔고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장 초반에 괜찮았는데 결국에는 장중 조정이 오늘 다시금 나오면서 금요일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으로 좀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만 열심히 사줍니다. 1,569억 원. 일단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시장을 끌고 가는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개인 기관 파는데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연기금이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개인들도 755억 원 매도합니다. 일단 상승장에서 개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지난주부터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빠집니다. 하지만 현대차, LG화학은 또 올라가네요. 현대차, LG화학 1%대로 상승하고 삼성전자 낙폭이 1.07%까지 벌어졌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활건강까지 소폭씩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현대모비스만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751.95 소폭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50선 위에서 그래도 움직여주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자, 장중 고점은 756, 장중 저점은 750. 일단 750선 터치를 하긴 했는데 무너지지 않고 지키면서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750 대비해서는 한 2포인트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이 팔고 외국인 개인 사는데 자, 외국인이 2시 40분경에는 지금 2시부터 2시 40분까지 매도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도 빨간불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오늘 지속적으로 매도를 잡고 있는데 162억 원 매도인데 이 중에서 연기금은 코스피 시장에선 617억 원이나 팔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연기금은 오히려 100억 원 정도를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개인은 327억 원 순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좀 괜찮습니다. 지난주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두 다 주총 이후에 내렸던 지수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63,000원대까지 지난주에 내려갔다가 지금 69,000원대까지 저점 대비해서 한 10% 가까이 반등에 성공했고요. CJENM, 신라젠 모두 하락합니다. 포스코케미칼 역시 결국에는 장 후반에 하락하고 있고 바이로메드만 1.62% 반등에 성공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HLB 지난주에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메디톡스 60만 원이 살짝 또 무너졌네요. 60만 원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9만 원 뚫고 올라가면서 좀 올라가나 했더니 또 조정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만 상승 추세입니다. 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해야 될 텐데요. 신 소장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또 눈치 보기 장세. 예. 누구 눈치를 보고 있냐? 미국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역사적 신고를 갔는데 나머지까지 확인을 하려고.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연동되는 건 맞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과 100% 연동이 안 돼서 나스닥, 다우, S&P 500 다 확인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거의 약간 확률이 위쪽으로 굉장히 강하지 않나. 근데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눈치를 보다가 거의 강보합, 약보합 수준으로 끝난 것 같아요. 아시아 증시에서는 양호해요. 그래도 니케이, 토픽스는 다 마이너스고 지금 우리나라 상해 심천은 다 마이너스.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완전 마무리는 안 됐지만 둘 다 강보합으로, 강보합도 아예 정말 미세한 강보와 0.0대 강보합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눈치를 보고 있다. 근데 확률은 지금 미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결국 또 소형주가 가장 많이 움직였고요. 그렇죠. 코스피 소형주가 중형주보다 상승률이 높았고 대형주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시 섬유복과 음식료, 일단 경기 방어주의자 내수주의 성격이 있는 업종들이 강했고요. 섬유복에서는 역시 지금 FNF, 동일방직, 경방, 태평양울산 이런 것들, 섬유복 방직업체부터 의료 브랜드 업체까지 올랐고 음식료 업체에서는 대한제분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안 오르거나 방어적이거나 이런 좀 구시대적인 그 느낌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올랐고 종목으로는 역시나 지금 오늘 한진그룹, 한진칼, 한진칼 우선주, 그리고 대한항공 이런 그 주식들이 강하게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각계적으로 바이오주 및 예전에 그 움직였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던 남북 경협주 이런 것들 몇 개 보이고 지금 합병에 거의 다 갔었다고 보이는 미래에스 제5 스펙 이런 것들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각계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지금 움직이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는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눈치를 보면서 시가총액 상위가 다 마이너스였지만 결국 소형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대형주들의 어떤 지수 돌파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청훈 본부장님은 오늘 월요일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저는 내일 크게 움직이기 위해 오늘 하루 숨고르기를 했다. 그런 느낌이 들었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가 이벤트가 많죠.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역시 옵션 만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물 옵션 동시 만기만 매우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포지션을 청산해야 되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옵션 만기 때마다 어느 정도의 큰 수익을 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 주 전체가 특별한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흐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밀리다가 장 후반 들어서 결국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결국에는 상승 마감했고 그중에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장 마감이 되었죠. 현물 시장은 마감이 되었는데 지금 15분 정도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크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말은
적어도 외국인들은 현재 지수 상승에 조금 더 베팅을 해놓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현물이든 선물이든 최근 1개월간 외국인들이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이번 주 전반적인 흐름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제 개인적인 판단 안에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는 없습니다만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이 나름대로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질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괜찮은 만큼 오늘 정도의 흐름에 대해서 크게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는 것 아닌가 우려를 할 필요도 없는 정말 좋은 종목 편입해서 딱 가지고 가면 좋은 그런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네, 일단은 뭐 내일 시장을 위해서 숨고르기를 했던 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두 분께 들어봤고요. 이쯤에서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상승 마감했네요. 2210.60포인트의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751.94포인트네요. 자, 원달러 환율 오늘 8원 10전이나 급등했습니다. 1144원 7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장 이슈 정리해 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이 강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사실 원달러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시장이 오늘 정말 잘 견뎠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국내 시장을 분석해보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시장을 받쳐줬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기관들이 매도를 1,700억을 했는데 연기금이 3일 연속으로 매도합니다. 특히 매도 금요가 거의 1,000억에 육박하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죠. 근래에 없었던 모습인데요.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 외국인이 2,700억을 매수하고 선물도 1,100억을 삽니다. 선물 사실 매도였거든요. 그다음에 비차익에서 2,100억. 거의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고 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기금이 매수를 안 하면 시장은 탄력이 없습니다. 요 근래 계속 시장 강세 모습을 보이는데 연기금이 매수를 안 하면서 탄력을 잃어가는 모습인데요. 연기금도 아마 리스크 관리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원달러에 대한 부분. 제가 아마 이 시장이 정말 가기 위해서는 1125원 정도는 깨져야 된다. 그 정도는 무너져야 되고 진짜는 1110원 정도는 무너져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술적으로는 앞으로 3주 안에 지난번 요 자리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왔는데 오늘까지 해서 거의 2주, 3주째 되고 있죠. 오늘 현재 1144원 70전인데요. 이 자리는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보면요. 다음 가격이 1200원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달러 한번 파동을 주고요. 조정을 상당 기간 줬습니다. 거의 작년 6월부터 올 한 4월까지 조정을 주다가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원달러의 급등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 강세론을 특히 국내 시장에서 강세론을 얘기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달러가 너무 신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2000이 무너졌을 때 환율은 1130원이었는데 지금은 1134원을 완전히 44원을 넘어서
거의 50원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수가 올라간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또 외국인도 매수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시장입니다. 국내 시장 정말 이러한 모습이 제 기억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환도 올라가고 주가도 견디는 모습은 참 특이하고 또 환이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매수하는 것 또한 특이하다. 지난번에 외국인들의 매수는 어쩌면 금리 인하에 배팅하는 그런 양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원달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달러는요, 쉽게 방향을 잡지 않습니다. 이 방향 한번 잡기 시작하면 무서운 게 원달러죠. 과거 사례 보시면 한번 방향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순식간에 올라섰죠. 또 여기서도 순식간에 올랐던데 지금이 요 파동의 다른 3차 파동이 나오는 국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시장을 바쳤던 국내 시장의 모습이 100% 우리가 포지티브하게 볼 수는 없죠. 약간 네거티브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시장이요, 정말 강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요. 강하긴 강한데 사실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 상승, 또 금요일 상승, 공통점은요, 이슈가 똑같습니다. 무역 협상의 기대감, 그다음에 고용 지표, 이 두 가지였는데요. 목요일은 무역 협상 기대감, 앞으로 4주에 협상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때는 고용 지표가 예상 밖으로 좋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금요일 날 되니까요, 무역 협상 기대감에다가 고용 지표, 3월 신규 고용이 더 늘어났다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이거 완전히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재료가 굉장히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장을 이끌어갈 큰 재료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 상승이 추세적 상승으로 인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너무 웃긴 것은 이 두 가지 재료가 시장을 뒤흔드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시장에서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재료를 정말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 재료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금리 인하가 아주 큰 재료죠. 근데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가능하겠냐라는 부분이 금요일날 고용지표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신규 고용, 3월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2만 1,000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률이 더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실업률이 낮아지는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재료가 나와야 될 시점에서 그 새로운 재료에 찬물을 끼얹는 지표가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이것이 결국 금리 인하를 못하게 하는 양상으로 간다면 추세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재료가 소멸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요, 제가 여기 한번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놨던 부분인데요. 너무 재미난 것은 이 후행 추세선을 이렇게 타고서 이탈했다가 다시 되돌렸다가 다시 옆으로 기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게 0.5 뭐 이런 식밖에 못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후행 스판에 추세선이 연결돼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횡보 우상향,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계속 시간 조정을 하면서 이격을 넓히는 방법 외에는 다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재료의 소진이 다 오면서 그 재료의 소진의 막급물까지도 시장을 상승시키는 재료로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유로존이요, 경기 침체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의 GDP 성장률이요, 평균적으로 3에서 3.5%가 나오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4%가 나왔고 미국도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이 유로존은 1%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ECB가 더욱 공격적인 부양책이 필요한 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ECB 입장으로서는 새로운 부양책을 시장에 끄집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독일, ECB의 최대 주주인 독일이 어떠한 행보를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만약에 독일이 이 부양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ECB가 부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과거에 르만 브로스 사태 때는 정말 좋았어요, 경기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일만 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독일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유로존을 뒤덮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결국 유로존의 부양책을 끄집어낼 거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뉴스로 봐야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게 유로존에 국한될 것이냐, 그 파급 효과가요, 아니면 글로벌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유로존의 경기 부양이 전 세계 시장을 커버링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로존 정도에서 끝났었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유로존의 부양책을 통해서 미국이 시장을 더욱더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유로존의 부양책과 함께 미국의 부양책이 필요한데 미국이 부양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지금은 부재한 상태라서 어쩌면은 유로존의 부양책이 그냥 일시적인 현상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 시장을 이끌었던 오늘 하루, 제가 아마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전기전자가 아니라 자동차주에 관심을 가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자동차 중에서 지금 기아차가 오늘 3%대 상승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부터 거의 한 10% 정도 올랐는데요. 지금 그 현대차가 주도주로 봐야 됩니다. 현대차가 지금 올라온 모습을 보시면요. 60주선까지 다 올라왔어요. 근데 이 60주선이 올라올 쯤에서 다 무너졌던 현대차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거를 조금 더 넓게 보면 과거의 이 시점, 2018년 1월 22일 고점에서 4월 24일 고점 추세선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이번에 만약 반등으로 유도한다면 현대차나 기아차가 방향성을 가져갈 거고요. 그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결정할 수 있죠. 자, 문제는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얼마나 견뎌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차트는요, 추세선을 돌파를 하긴 했어요. 근데 쭉 뻗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양봉을 주고 다시 음봉입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어닝 쇼크에서 주가가 담담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강세를 이끌기 위해는 좀 부족한 힘의 모습이 차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삼성전자는 버텨주고 자동차주가 가는 모습이 나와야 시장에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자동차가 올랐는데 전자, 전기 종목이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주가는 상당히 횡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의 이슈들 김동섭의 마켓뷰를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